유배형이란 잘못을 저지른 관료를 먼 타지로 보내 다시는 정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 유배형은 사실 사형다음으로 중한벌이었습니다. 유배지가 정해졌다면 죄인을 포승줄에 묶고 끌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드라마에서 가장 잘못 그려진 모습 중 하나인데요. 실상은 안녕하세요. 우리가 몰랐던 조선시대를 알아보는 조쓸신잡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릴 저는 이혜영입니다. 조선시대 사극에서 툭 하면 등장하는 형벌이 하나 있습니다. 사형, 곤장형, 아니요, 바로 유배, 추방형입니다. 유배형이란 잘못을 저지른 관료를 먼 타지로 보내 다시는 정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 유배형은 사실 사형 다음으로 중한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하는 종신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배를 떠난 선비들은 주구장창 용서해달라는 반성문을 써서 임금님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을 보며 사는 게 그렇게 힘든가? 나는 자연인처럼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현대인의 궁금증도 생깁니다. 오늘 조쓸신잡에서는 조선 유배형의 명과 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배를 떠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유배지는 죄의 중함에 따라 달랐습니다. 조금 약한 죄는 가까운 강화도, 정말 죄질이 나쁜 경우는 무인도에 가까운 섬에 보내버렸는데요. 대표적으로 흑산도나 추자도 같은 섬이 있었고 아니면 개마고원이 있는 북쪽 땅 끝이 있었습니다. 유배지가 정해졌다면 죄인을 포승줄에 묶고 끌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드라마에서 가장 잘못 그려진 모습 중 하나인데요. 실상은 말을 타거나 걸어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배 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유배 가는 죄인은 압송을 담당하는 서리에게 꼭 뇌물과 수고비를 줘야만 했다고 합니다. 명종실록에는 이 서리가 요구한 수고비가 아주 상세히 적혀 있는데요. 무명 50필, 비 올 때 쓸 모자, 덧신, 배옷 등등. 안 그래도 유배 가는 선비 마음이 편치가 않았을 텐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주 귀찮았겠죠? 그렇지만 이 수고비를 제대로 치러주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자유도 없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사실 여행도 돈, 유배도 돈이 전부인 것은 도착해서 똑같았는데요. 유배를 간다고 돈이나 밥을 조정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주 모두 자신이 알아서 충족해야 했는데 가난한 선비들은 학당을 열거나 거지처럼 빌어먹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유배를 한번 갔다 오면 가산을 모두 탕진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렇다면 유배 가는 길은 어땠을까요? 이때는 운과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금방 다시 풀려날 가능성이 높은 명망가의 관료가 유배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마을마다 아주 극진히 대할 것입니다. 조정으로 돌아가 은혜를 갚을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범죄자라면 거들떠도 보지 않겠죠.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 번은 유배를 떠나고 있는 죄인이 고을 사또가 마중을 나오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고 벌을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루 묵을 잠자리도 찾지 못해 처마 밑에서 쓸쓸히 자는 경우도 있었죠. 특히 조선에서는 유배지로 직행하기보다 일부러 빙빙 돌아서 죄인이 많은 거리를 이동하게 만들었는데요. 만약 맨몸에 주변에서 환대하지도 않았다면 그야말로 행군이 따로 없었겠죠. 그렇게 도착한 유배지. 여기서도 운이 따라야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유배지에서 죄인은 집 주변 지역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몇 마리는 떨어진 곳, 당연히 감시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 마을 수령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만 좋다면 개꿀 유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 후기 문신 김진영입니다. 조선 후기 문신 김진영의 경우는 유배지인 함경도 명천에 도착하니 수령이 버선발에 뛰어와 반겼다고 합니다. 이런 총구석에 선비님이 와주시니 너무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저랑 실컷 노시죠. 심지어 마을 사람들도 엄청 좋아했다고 해요.
덕분에 김진영은 유배를 온 주제에 기생들과 시도 짓고 술도 마시며 그야말로 개꿀 휴가를 보내게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2달 뒤 김진영이 아예 유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명천의 수령은 곧장 축하한다며 노잣돈과 기마까지 대령했는데요. 대신 한양으로 돌아가시면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생색은 냈다고 합니다. 개꿀과 개고생을 모두 경험한 선비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정약용인데요. 정약용은 일평생 천주교를 믿은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 유배였던 정조 시절에는 임금이 정약용을 몹시 아낀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지나가는 유배길마다 파티가 벌어졌는데요. 자연을 좋아했던 정약용은 유유자적 세상을 구경하다 고작 10일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조가 죽자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정약용은 곧장 2번째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어느 집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 허름한 폐가 같은 곳에서 몸을 뉘었다고 합니다. 결국 정약용은 아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여러 번 편지로 알리며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5달 동안 옷 한 벌로 지냈다. 벌레가 피부에 기어다녀 몹시 견디기 힘들다 라며 자신의 개고생을 부단히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약용도 이분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 없는데요. 바로 영조 때 추자도로 유배를 떠난 이진유입니다. 이진유가 가게 된 추자도는 정말 최악의 유배지 중 하나인데요. 잠을 잘 곳도 마땅치 않아 지붕도 창문도 없이 모기와 파리가 날아다니는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더 그를 괴롭혔던 것은 추자도의 사투리였습니다. 조선시대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투리가 심한데요. 한평생 서울에서 살았던 이진유는 추자도 사람들의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음식 하나 얻어먹지 못하고 그야말로 개고생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이런 힘든 처지보다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임금의 용서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유배지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진유와 같이 추자도로 보내진 안조원은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시와 노래를 지어 자신의 살아있음을 꾸준히 조정에 알렸다고 합니다. 이때 쓴 노래가 교과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만원사입니다. 정약용도 유배 생활만 18년을 한 프로 유배러인데요. 방면을 받게 된 야사도 재밌습니다. 정약용은 꾸준히 유배에 대한 서러움을 쓴 시와 노래를 지었는데 어느 날은 그 시가 쓰인 부채가 서울의 높으신 관리님 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관리는 아니 정약용이 아직 살아있었어? 라며 깜짝 놀라 그를 그만 용서해 주자고 상소문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한번 잊혀지면 평생 유배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유배지에 보내진 선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꾸준히 서울에 알렸다고 합니다. 물론 꼭 잊혀지지는 않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유배지에서 가장 많이 받는 편지는 방면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사약을 먹고 죽으라는 명령이었으니까요. 이처럼 오늘은 조선시대 유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개꿀 같으신가요? 아니면 개고생 같으신가요? 사실 조선시대에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편하게 유배 생활을 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웬만한 평민보다도 못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선 후기에는 이런 유배형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조선 초기에 5명 중 1명의 선비가 한 번씩은 유배를 다녀올 만큼 유배형이 너무 잦았고 또 금세 복귀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져 처벌로서의 효용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